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세계 양강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미중 관계가 정면 충돌로 갈지 팽팽한 거리 두기로 갈지 갈림길에서 열린 회담이다 보니 전 세계 관심이 컸습니다. 화상으로 이루어진 회담이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일단 충돌 국면은 피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먼저 박소희 기자가 정리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45분쯤 두 정상의 첫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백악관의 둥근 테이블에 편안한 분위기로 앉아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반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듯 배석자들과 일렬로 앉았습니다. 화면으로 마주한 두 정상은 손을 흔들어 인사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활짝 웃었지만 시진핑 주석은 살짝 미소만 지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에는 대면으로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분위기도 잠시 두 정상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We'll be discussing those areas where we have concerns, from human rights to economics to ensur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既办好我们各自国内的事儿，又承担起应尽的国际责任，共同推进人类和平与发展的崇高事业。 휴식 시간 18분을 제외하고도 194분 동안 진행된 장시간 회담. 두 정상은 대만, 인권, 무역, 기후변화 등 서로 입장차가 큰 사안들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대만의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갖고 평화 통일을 이루려 하겠지만 선을 넘으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북한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드레일, 즉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시 주석도 충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네,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회담이 끝나고 두 나라에서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 회담을 두고 두 나라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워싱턴과 베이징 양쪽을 동시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수진 특파원, 회담 장면 공개된 것만 봐도 분위기가 상당히 팽팽했어요. 오늘 회담부터 평가해 볼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만 문제처럼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할 말을 다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미국과 중국 모두 서로 조심하자 이렇게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회담 시작하기 전에 백악관은 기자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회담도 정상회담이 아니라 버추얼 미팅, 즉 화상회의라고 지칭을 했고요. 실제로 회담이 끝나도 기자회견도 없었고요. 공동 합의문 발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두 정상이 실질적인 교류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회담을 평가했습니다. 예상보다 회담이 오래 진행됐다며 두 정상 간 매우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고도 말했는데요. 큰 변화를 이끌어낸 회담은 아니지만 두 나라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지한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게 김수진 특파원의 평가라면 미국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네, 회담이 미국 시간으로 자정이 다 돼서 끝났고 날이 밝아야 본격적인 분석이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보도를 보면 두 나라 간 적대감을 완화시킨 회담이었다고 대부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쁜 평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성과도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극심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간 미국 내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고요. 반면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원자재 수급 같은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바이든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이번 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워싱턴 이어서 베이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인 특파원, 중국 측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 두 정상의 친근한 인사와 이례적으로 길었던 회담 시간 등을 소개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회담에 배석했던 셰펑 부부장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회담 내용을 전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협력 상생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안정적인 양국 관계와 국제 질서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갈등의 소재들이 꽤 있단 말이죠. 중국 측이 따로 언급한 게 있습니까? 네, 그 백악관의 발표에는 없는데 중국 발표에는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이 가장 눈에 띕니다. 미국 일부 인사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해 긴장이 커지고 있다며 책임론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이런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또 미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를 경고하고 홍콩 신장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건 양국 관계에 백해무익하다고 시 주석이 강조했다는 것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강대강으로 치닫던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신호라며 필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이 불가능한 첨예한 사안들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 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00명 턱밑까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그래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일상 회복 단계에서 유행의 위험도를 평가할 새로운 지표를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수도권의 확진자 관리와 병상 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6%를 넘으면서 비수도권으로 환자들을 옮기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중증도 다 찾고 중증도 다 찾았어요. 7국 경북대 영주 적십자, 대전 국군 수도병원 저희가 그렇게는 보내고 있고.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24명 늘어난 495명으로 연일 최다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2,125명으로 화요일 발표 기준 확진자로는 7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적인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확진자 규모가 위기 시나리오에 있던 하루 5,000에서 7,000명 규모가 아니라 2,000명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를 분석해보면 전 연령층에서 확산이 진행 중인 유럽 지역과는 달리 백신을 일찍 접종한 60세 이상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10월 1주 2,288명에서 11월 1주에 4,434명으로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동반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0% 이상의 병상이 사용 가능해 의료 체계에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수도권 22곳의 상급 종합병원장들을 긴급 소집해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준중환자 병상으로 옮기는 등 병상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병원장들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 일반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의료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환자 진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지는 상황이라 입원이 안 되고 수술이 안 되고 항암이 늦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일상 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새 지표를 내일 발표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현재 접종 완료 후 6개월로 돼 있는 추가 접종 시점을 정부가 5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50대 역시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추가 접종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앞당길지 정부가 내일 발표합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돌파 감염자는 현재까지 3만 5천여 명. 한 달 전 확진자의 26%였던 돌파 감염자는 56%로 급증했습니다. 돌파 감염자 가운데 545명은 위중증으로 상태가 악화됐는데 94%가 60세 이상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60세 이상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백신의 예방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에 대해 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실시하고 있는 추가 접종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중증 환자 증가 상황에 비추어서 6개월보다는 예방 접종 시기를 좀 더 당기는 것이 공중보건학상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관건은 추가 접종 간격을 얼마나 앞당기느냐입니다. 현재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서만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돌파 감염 증가 양상을 볼 때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점이 5개월보다 더 빠른 것 같다며 이보다 더 단축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생률이 떨어지는 경향도 관찰이 되거든요. 접종하고 나서 시간들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경과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4개월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또 면역력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 접종을 해도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지만 면역 상태에 따라 접종 간격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 이식하신 분들이 보면 2차 접종 후에 2개월 후에 맞으셨거든요. 그런 경우 큰 문제는 없으니까 2차 접종까지 문제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접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는 50대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녁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 논의를 거쳐 내일 추가 접종 간격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각 나라마다 추가 접종의 대상을 확대하고 접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4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일본과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은 성인은 누구든 원하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오스트리아. 독일도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까지 뛰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을 다시 휩쓸자 영국은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0대 이상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시작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40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There is a storm of infection out there in parts of Europe. The best protection for our country is for everybody to go forward and get their booster. 영국은 추가 접종까지 마쳐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백신 패스에 추가 접종 기록까지 넣을 계획입니다. 미국도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서면서 주 정부를 중심으로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뉴멕시코에 이어 뉴욕시가 18살 이상은 원하면 누구나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5살 이상이나 18살 이상 고위험군에게 추가 접종을 권고한 연방 정부보다 문턱을 더 낮춘 겁니다. Everybody can get the booster. Everybody should get the booster. Please, if you got the vaccine 6 months or more ago, get your booster. 일본도 최근 확진자 수가 줄기는 했지만 내년 초 6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음 달부터 18살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 회장이 지금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온 거죠? 네, 오전에 시작된 피의자 신문은 3시간 반 만에 끝났고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호재성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한편 이른바 선수로 통하는 외부 세력을 동원해 주식 1,599만 주를 불법 매수한 혐의입니다. 이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돈을 댔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법원에 나온 권오수 회장은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건희 씨 전주로 거론되는데 무슨 거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 김건희 씨의 혐의를 밝힐 핵심 인물이 한 달 넘게 잠적을 했다가 최근에 붙잡혔다고요? 네, 나흘 전이죠. 검찰이 지난 12일 투자업계 관계자 이모 씨를 검거한 사실이 오늘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만난 김건희 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주식 계좌를 넘겨받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계획을 알면서 계좌를 줬는지 아니면 나중에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 밝혀줄 핵심 피의자입니다. 지난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났다가 한 달여 만에 붙잡혔고요. 그 사이 발부된 영장으로 즉시 수감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이 권오수 회장의 구속 여부가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되겠네요. 네, 잠적했던 선수 이 씨가 붙잡힌 데다 이 권 회장까지 구속이 된다면요. 한마디로 김건희 씨를 향한 수사의 걸림돌은 모두 치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이 구속 위기를 벗어난다면 김 씨에 대한 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겁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최근 윤 후보 측에 서면 진술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사실상 윤 후보에 대한 첫 번째 직접 조사에 나선 건데요.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재판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재수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이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맡긴 사건을 수사권도 없는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조사를 담당한 이문정 검사를 자신의 퇴임 직전 돌연 교체하는 등 총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내부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 측에 다음 주까지 서면 진술서를 내라고 최근 통보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 핵심 당사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끝에 사실상 의혹의 정점인 윤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후보가 입건된 4개 사건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의견 진술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며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인 윤 후보 측은 총장의 적법한 지휘권 행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사방해 혐의는 법무부 징계위도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만 하고 각하했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위증 강요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이문정 검사가 배제된 건 윤 후보 징계 이후에 벌어진 일인 만큼 공수처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후보의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하기 위한 윤 후보의 출석 일정 조율에도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KT가 3주 전 발생한 통신 장애에 대한 보상 금액을 책정했는데 소상공인들이 받게 되는 보상금이 고작 몇천 원 수준입니다. 손해본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금액인 몇천 원만 보상하고 끝내겠다는 KT의 태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7,460원, 7,347원, KT가 책정한 보상 금액을 인증하는 사진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그냥 안 해주는 게 낫다. 손님 한 명 밥값도 안 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인터넷 결제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KT에서는 6, 7천 원으로 이걸 입마금하려고 합니다. 참여연대와 소상공인 단체들이 전국 86곳 가게들을 조사한 결과 66만 원이던 하루 평균 매출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날 2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게 한 곳당 평균 41만 원 손실입니다. KT는 실제 손실이 얼마인지 따지는 대신 개인은 15시간치, 소상공인들은 열흘치 통신요금을 보상하는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개인은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평균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보상액을 만들었는지 돈 주고도 욕먹는 KT가 이런 짓은 안 해야 되는. KT가 책정한 전체 보상액은 약 400억 원.
3년 전 아현 기지구 화재 사고 때와 비슷하지만 피해 규모는 이번 사고가 훨씬 컸습니다. 아현 사고의 피해는 주말에 서울 마포와 서대문구 일대에만 발생했지만 이번 사고는 월요일 점심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현 사고 때는 정부가 나서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보상액을 하루 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최소 당시의 영업이익이라든 매출을 감안해가지고 어떤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선이나 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KT의 3분기 영업이익은 3,824억 원, 1년 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서효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도하는 전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초과 세수를 19조 원이나 잘못 예측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을 빚었다면서 의도적인 거였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가 초과세수 규모를 잘못 추계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초과되는 세수입이 31조 원이라는 기재부의 당초 추계와 달리 실제로는 50조 원이 거칠 것으로 예측됐다며 결과적으로 19조 원의 세수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개 비판 자체도 이례적인데 그 수위도 높았습니다.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심지어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15% 정도를 지금 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 정책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가 소극적인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당 지도부도 후보의 기조에 적극 힘을 실어준 겁니다. 현장에 좀 가보시라.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이 바깥에 이 엄혹한 우리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직접 체감을 좀 해보시라. 다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에 자산시장 요인이 더해져 약 19조 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며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과소추계, 즉 의도적으로 줄여서 예측 계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추가로 거친 19조 원을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지역화폐, 추가 손실보상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0조 손실보상을 공약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뜬구름 잡는 공약하지 말고 초과세수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했는데 야당은 정부 여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자기들 문제부터 해결해오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아주 이상한 국면 전환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당정 논의보다 여야 논의가 우선돼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혀 예산 정국에서의 여야정 삼각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의 외출 모습이라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인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보도 문제지만 이미지 왜곡이나 각종 허위 정보들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유언 비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서거 후 첫 외출 장면이라며 인터넷 매체 더 팩트가 보도한 사진입니다. 일반인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은 망토와 모자, 검정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착용했다면서도 김 씨라고 특정했습니다. 또 깜짝 변신했다. 얼굴과 몸을 다 가려 육안으로 눈썹 열상 부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낙상 사고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다고도 환기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즉각 해당 인물은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명백하게 후보 배우자가 아닙니다.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실제 김 씨는 기사의 다른 사진에서 수행원으로 지목된 평범한 옷차림의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이 후보 측은 김 씨가 흰색 승합차를 타고 민주당사에서 수행원을 내려주고 분당으로 돌아왔다는 행적 보도에 대해서도 그때 김 씨는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다며 당시의 진료 확인서도 공개했습니다. 또 명확한 확인도 없이 낸 오보도 문제지만 차량 넉 대를 동원해 미행하듯 취재하는 방식도 비판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차량 4대를 동원해 미행하는 과잉 취재도 부족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 후보 배우자로 적시해서 사진까지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결국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 보도를 내 독자에게 사과했지만 스토킹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의 낙상 사고 이후 이미지 왜곡은 물론 각종 유언 비어가 확산되고 있다며 조직적 유포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7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 노동 환경도 바뀌었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에 비해 근로기준법은 너무 낡았고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의 근로기준법이 새롭게 등장한 직군을 포함해서 노동하는 모든 일을 감싸주고 있는지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 문제를 전문 취재하는 차주혁 기자입니다. 김민정 씨는 안전진단 업체들이 모여 만든 협회에서 일하다 회원사 직원에게 폭언을 당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왜 나한테 야, 네가. 그게 제 일이 아니니까. 그게 네 일이지 뭐. 너 나한테 진짜 내일부터 말 걸면 진짜 죽여버린다 너. 김 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회유와 따돌림,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결국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법은 김 씨 편이 아니었습니다. 협회 직원은 김 씨 딱 한 명.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에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괴롭혀도 되고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물건처럼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피부관리업체 직원 최모 씨. 야근과 휴일 근무 수당 8개월치를 요구하자 사장은 카카오톡으로 최 씨를 해고했습니다. 부당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노동부는 아예 접수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신고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사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사인이라서 이게 법 적용이 안 된다. 괴롭힘이 안 된다. 아예 그냥 제 괴롭힘이 뭘 하는 건지도 듣지도 않고.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건 5인 이상 사업체 얘기입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500만 명. 노동자 6명 중 1명꼴입니다. 법은 이 500만 명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고 무제한 연장 근무를 시켜도 되고 휴일이나 야간 수당도 없습니다. 연차휴가, 생리휴가도 없고 임신부 태아 검진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도 적용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예외입니다. 전체 중대재해의 32%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라는 노동시간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배제되면서 안전 이슈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배제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니 편법으로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으로 만드는 꼼수까지 판칩니다. 서울의 한 병원. 김성희 씨는 24시간 문을 여는 장례식장 매점에서 둘이 막교대로 일했습니다. 일손이 모자랄 땐 장례식장 청소, 운구차 운전도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10분이에요. 10분 만에 하여간 자리 지키고 있어야 돼. 시간의 수당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병원 장례식장과 매점, 식당에서 10명 넘는 직원들이 일하는데 사업주가 그걸 다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든 겁니다. 노동자의 현실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열악하지만 법은 오히려 이들을 배제하고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오히려 민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법으로서 보호하는 건데 이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보호에서 더 배제되고 이제 차별을 더 받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조항은 1998년과 2017년 두 차례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이유로 두 번 다 기각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쿠팡에는 같은 상품을 가장 싸게 파는 업체를 대표로 노출시켜주는 승자, 이른바 아이템 위너제가 있습니다.
싸면 승자이다 보니 아예 중국산 짝퉁을 싸게 파는 업자들이 있는데 중국 현지에는 이런 업자를 교육하는 학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정품 최저가가 5만 원대인 신발. 그런데 쿠팡에서 검색하면 16,000원이나 더 싸게 팝니다. 베스트 상품평엔 안심하고 사셔도 된다는 글이 올라와 있고 별점도 4개 반이나 됩니다. 정품일까 가짜일까? 상품평을 자세히 훑어보니 정품이 아닙니다. 후기에 정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같은 판매자 맞나요? 바느질 완전 엉망진창. 심하게 삐뚤어진 체크 패턴. 쿠팡에서 이렇게 베스트 상품평만 보고 정품인 줄 알고 샀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후기도 되게 좋았고 다 정품이다 아니면 TV에서 봤던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제품 설명을 많이 봐서 그냥 믿고 제품을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런 피해가 많은 건 쿠팡만의 독특한 아이템 위너 제도 때문입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팔 때 단돈 1원이라도 더 싸게 올리면 아이템 위너가 됩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면 검색에서 유일하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들이 이미 확보한 같은 제품의 상품평들도 모두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허점을 중국업자들이 노립니다. 짝퉁 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최저가로 올리면 버젓이 아이템 위너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정품 만들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아예 짝퉁을 만들어요. 중국업자들은 이 수법을 건마이, 즉 따라 판매라고 부릅니다. 많이 팔리는 상품을 선택해 무조건 최저가로 올리는 수법입니다. 跟卖出单是最快的，因为它已经有评价了，已经有很多跟那个卖家在里边有评价，继承了别人的评价。 중국 현지에서는 아예 건마이로 쿠팡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전문 학원들까지 생겼습니다. 你看我这边学员里面有3个，第一个月30天内就超过20万人民币，4000万的一个流水韩币。 누군가 짝퉁으로 신고해도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면 그만입니다. 쿠팡도 알아요. 이게 짝퉁인지. 얘네도 알아요. 왜냐면 얘네가 이걸 수익이 많으니까 이걸 빼가니까. 쿠팡은 일부 악성 판매자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알고 있다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아예 중국업자들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머리수만 채우면 된다고 해서 이른바 돼지머리 조합원으로 가입자를 부풀리는 지역주택조합의 실태. 오늘은 주택조합에 가입해서 내 아파트를 하나 갖는 게 과연 싸게 들어가는 건지 무엇보다 실현 가능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MBC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을 조사해 보았더니 실제 아파트 완공은 20%가 안 되고 완공을 했다 해도 오히려 주변 아파트보다 돈이 더 들어간 곳이 많았습니다. 남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리미엄 대단지 1,300만 원대 합리적 분양가.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예정 부지입니다. 낡은 건물 서너 채에 철거 예정이라는 빛바랜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곧 철거 착공 들어간다. 토지 매입하고 동률이 80% 넘었으니까 오늘 아니면 로얄책 없다. 이곳 조합원들이 4년 동안 모아서 낸 돈은 460억 원. 그런데 380여 필지 가운데 실제 사들인 땅은 15필지가 전부. 전체의 3%도 안 됩니다. 늦어지려고 한 게 아니라 서울 시내 지역에 지금 거의 모든 전적이 땅값이 거의 배가 올랐고 아파트 가면 2.5배가 됐잖아요. 조합이 80% 넘게 확보했다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살펴봤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필체와 실제 집주인의 필체는 전혀 다릅니다. 허위로 조작된 승낙서였습니다. 그건 절대 저는 못 써준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건 조합에 제출돼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원들이 1,900억 원을 들여 땅을 사들인 경기도 김포. 그런데 법적 소유권을 따져보니 조합 땅은 실제 한 곳도 없었습니다. 1,900으로 우리 땅 샀다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놓고 왜 우리 땅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건설 명의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놀란 거죠. 토지 매입을 맡았던 업무대행사가 일단 자기 명의로 사들였던 겁니다. 그리곤 땅값이 급등해 돈이 더 들었다며 6천억 원을 내놓고 도로 땅을 사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확실히 명시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제일 큰 돈이 또 들죠. 얼추 계산해보면 2천억 정도가 된다고. 취재팀은 서울과 수도권,
전국 6개 도시 지자체 107곳에서 지난 17년 동안 들어섰던 지역주택조합 501곳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토지를 15%도 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조합은 223곳, 절반에 가까운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01개 조합 가운데 아파트를 끝까지 완공한 사업장은 8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성공 확률이 10건 중 2건이 채 안 되는 겁니다. 문이 굳게 잠긴 지역주택 홍보관. 낡은 소파에 버려진 실내화만 놔둔 겁니다. 당초엔 지역 최초로 25층짜리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업무 대행사가 조합비 50억 원을 빼돌리려다 들통났고 결국 2년 전 조합은 해산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위법한 게 맞아요. 모집했는데 자꾸 비용만 들고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그냥 진행해 버리려고. 지역주택조합의 폐해가 계속되자 지난해부터 추진위를 설립하고 2년, 조합을 설립하고 3년 안에 사업에 진척이 없으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업 계획도 못 낸 지역주택조합 280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1곳은 이미 해산이 가능합니다. 또 완공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추가 분담금이 남습니다. 지역조합 좀 싸게 들어간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주변 시세가 높은 것이고 놀고 싶은 거지. 그건 뒤집어지기 직전이었어요. MBC가 완공에 성공한 수도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0곳의 최종 분양가를 확인했는데 주변 아파트값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은 6곳에 그쳤고 14곳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가진 집값이 하위 10%의 47배라는 통계청 조사가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양극화가 심해진 건데요. 집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 상위 10%의 집값이 억 단위로 뛸 때 하위 10%는 고작 100만 원 올랐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집을 소유한 가구는 1,170만 가구. 이 가운데 73%는 1주택이었고 27%인 319만 가구는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가구였습니다. 무주택 가구는 1년 전보다 3.5% 늘어나 919만 가구였습니다. 무주택 가구가 900만 명을 넘은 건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집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집을 가진 가구 가운데 상위 10%의 평균 집값은 13억 900만 원, 하위 10%는 2,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집단의 자산 격차는 47배에 달했습니다. 이 격차는 2016년에 33배였는데 매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올랐습니다. 상위 10%가 가진 집은 1년 사이 2억 600만 원 올랐지만 하위 10%가 가진 집은 고작 100만 원 올랐습니다. 소득 획득 능력이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구입한 부동산 자산에서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 무한 유동성의 공급으로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거든요.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2019년 228만 4천 명에서 지난해 232만 명으로 3만 6천 명 더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2030 세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젊은 기후활동가를 만나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탄소세 도입 같은 기후 공약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미래 세대의 가장 큰 우려인 기후 환경 위기에 대해 청년 활동가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때론 논쟁하고 때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상위 11개 대기업이 국내 온실가스의 64%를 배출했을 정도로 그 정치가 누구를 대변했냐라는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픈 지적이 있네요. 확실하게 지키자, 또 복구하자 이런 입장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힘도 있는 거거든요. 생명 앞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다고 해서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두 명의 생명을 구하는 걸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위기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문제를 헌법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과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감축, 탄소세 도입 등의 정책 공약도 언급했습니다. 기후 위기 해결을 주제로 한 여야 대선 후보 토론회 제안에 대해선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된 토론 이런 거 하자면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오시면 좀 만사 제치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이 후보는 또 석탄 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다 벌금형을 받은 활동가를 향해선 법을 어기면서까지 알리고 싶었을 것이라며 자신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를 누가 이끌게 할지 또 누구를 합류시킬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선 경쟁 상대였던 원희룡 전 지사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제안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외부 일정 없이 여의도 당사로 출근해 선대위 인선안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 만나선 좀 인성 갈등은 좀 마무리됐나 싶은데요. 누가 갈등이 있다고 그래?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의 어제 회동에서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제안한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확정된 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른바 확장형 선대위 원칙도 고수했습니다. 당 중심으로 먼저 출발을 해도 계속 우리가 당 바깥에서 어쨌든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을 또 많이 영입을 하고.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와 이견이 크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최종 인선안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들과 잘 앞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 최종적인 선대위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후보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 생각 없이 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후보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 주변 인사들에 대해선 여론조사 지지율이 조금 높아지니 붕 떴다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윤 후보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는 경선 이후 첫 조찬 회동을 가졌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만나 공동 선대위원장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이 힘을 합칠 때이다. 윤 후보는 최대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도 조만간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정작 홍 의원은 윤 후보를 지지해야 하냐는 지지자들의 질문에 대답 불가라고 밝히는 등 여전히 거리를 두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같은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규모가 39만 명이나 되고 번지수나 아파트 동호수까지 나와 있었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연락을 해보니까 엉터리가 아닌 진짜 정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보는 MBC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찾게 도와드립니다. 가족, 연락이 끊긴 친구, 또 옛 연인까지 무료로 찾아준다는 사이트입니다. 주소 목록으로 들어가자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별로 나머지 230여 개 국가는 나라별로 나눠집니다. 사우스 코리아, 한국을 클릭했습니다. 6,499페이지에 걸쳐 무려 38만 9,800여 명의 정보가 나열됩니다. 전화번호나 주소 중 하나만 있는 것도 있지만 둘 모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화번호에는 한국 코드 82가 붙어 있고 정상적인 번호로 보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중 15명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10명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맞으신가요? 와이프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맞으신가요? 네. 무슨 일이시죠? 10명 모두 이름과 전화번호가 일치했고 사이트에 적힌 주소는 8명은 현재 주소, 2명은 옛 주소였습니다. 중앙동 6번지가 집이 맞으신가요 혹시?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마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스토킹 그것도 있고요. 집 먼저 옮기고 직장을 옮겼어요. 구글에 제 전화번호 검색하니 바로 나오던데요. 위험하다, 무섭다, 뭐 그래서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게 그냥 바로 노출이 돼버리면 그거는 좀 무섭기도 하고. 이 사이트는 한국 39만 명뿐 아니라 미국 2억 명, 일본 40만 명, 심지어 북한까지 230여 개국 3억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모았을까? 이름과 주소는 SNS에 공개돼 있고 연락처는 일부 통신사가 판매한다며 정확한 출처는 영업 비밀이라고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해놓고 음성적인 사이트는 제가 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잘 정리된 형태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는 처음 봤습니다. 동의 없이 수집된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이트 전화번호는 미국 델라웨어주 지역번호. 법인을 만들 때 실소유주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서 조세 회피처로 꼽히는 곳입니다.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 사이트의 존재를 알려주고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법 위반으로 판단이 되면은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걸 누구한테 해요? 그러니까요. 특정이 안 되면은 수사를 못 하잖아요. 위원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이동통신사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일본의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죠.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당시 일본의 한 외교관이 우리가 왕비를 죽였다면서 고향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가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서 놀랐다. 이런 감상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다음 날인 1895년 10월 9일, 당시 일본 영사관 보였던 호리구치 쿠마이치가 고향인 니가타현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조선의 왕비를 죽였다고 충격적인 자백을 한 데 이어 진입은 미리 역할을 맡은 대로 담을 넘어 간신히 내전에 도달해 왕비를 시해했다. 의외로 쉬워서 오히려 놀랄 정도였다며 구체적인 시해 과정과 사건에 대한 감상까지 적고 있습니다. 나고야의 고문서 수집가가 입수한 이 편지를 해독한 사학자 김문자 씨는 사건의 세부 내용이나 가족에 관한 기술로 볼 때 본인의 진필이 틀림없다고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현역 외교관이 임지에서 왕비 살해에 직접 관여했다고 알리는 문구에서 충격을 받았다며 아직도 불명확한 점이 많은 사건의 세부를 밝히는 열쇠가 되는 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편지를 쓴 호리구치는 동경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외교관으로 을미사변에 가담한 이후 브라질 대사 등으로 출세를 거듭했습니다. 을미사변 당시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 고로의 지휘로 일본 군인과 낭인들이 경복궁 내 건청궁을 습격해 명성황후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불태운 사건인데 일본 정부가 개입돼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가 나온 겁니다. 편지의 주인공인 호리구치를 포함해 을미사변 관련자 50여 명은 사건 직후 일본으로 귀국해 재판을 받았지만 전원 무죄 석방됐고 오히려 영웅 대접까지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고질적인 체육계 폭행 사건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승마인데요. 20살 여자 선수가 대회 출전을 하루 앞두고 남자 선배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방에서 2시간 동안이나 폭행을 그냥 넘어가자는 회유를 당했습니다. 이 선수는 폭행의 충격으로 대회 출전조차 포기를 했는데 맞게 된 이유가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손짓을 하며 무언가 얘기를 하고 남성 2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남성 1명이 여성의 목을 손으로 강하게 가격합니다. 여성이 바닥에 나뒹굴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여성을 거칠게 일으키더니 멱살을 잡은 채 다시 뺨을 때려댑니다. 이어 여성을 밀어 쓰러뜨린 뒤 발로 배를 툭 쳐댑니다. 여성은 좀처럼 일어나질 못합니다. 계속 욕을 하면서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죽은 척 하지 마, 일어나.
지난 12일 밤 전국 승마대회가 열리던 경북 상주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승마 선수 김모 씨가 후배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선배인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선수들까지 모여 피해자를 살펴보더니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옮깁니다. 그런데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일행 중 한 명의 방이었습니다. 힘이 빠진 저를 저렇게 그냥 물건 집어들듯이 짐 옮기는 듯이 하는 게 너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슬프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기절했다 정신을 찾은 피해자는 현장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러 선배에 둘러싸여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선배 서너 명이 피해자에게 별일 아니니 넘어가자며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냥 너 우리 좋게 풀자. 너 안 그러면 너 나중에 더 혼날 수도 있다. 한참 뒤에 보여주기 식으로 저한테 내가 때린 거는 미안해. 내가 그 때린 건 잘못했어. 라는. 피해자는 2시간 동안 방에 갇혀 있다가 자기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인간을 어떻게 컴컴한 주차장에 남자들이 이 친구는 그 방에서 남자 둘하고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날 대회 출전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가해자와 선배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전했습니다. 피해자의 코치가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 코치는 욕설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쥐집에 하나 뺨때기 하나 맞은 걸로 일을 크게 만들어. 그거 한 대 까불어가지고 때렸다고 뭐 어쩌라고 알아서 해. 이러시는 거예요. MBC 취재가 시작되자 가해자 김 씨는 폭행 사흘 만에 장문에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폭행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게 맞는데 감금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방에 들어가는 거고요. 전혀 터치 없이. 다른 선배 선수들도 피해자를 강제로 방에 데리고 간 건 아니고 화해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개입되지 않고 저는 중재를 하러 간 사람인데 제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잘못을 한 거면 저는 사과를 한다니까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폭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가 다시 저렇게 시합을 뛸 수 있을까? 말이 너무 좋은데 왜 자꾸 제가 좋아하고 즐기는 제 운동을 못하게 되는지.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서 회사 동료를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인사 불만을 품은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숨진 용의자를 이례적으로 형사 입건해서 한 달간 수사를 진행했는데 범인은 처음부터 숨진 팀장을 포함해서 동료 3명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한 풍력발전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 물을 마신 40대 남성 팀장과 30대 여성 직원이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 남자분은 이제 식은땀이랑 구역감은 있다고 하셨고 가는 중에 이제 2차로 경련 한 번 더 한 정도? 발작 같은. 여성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중태에 빠진 팀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신고가 7시간이나 늦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찰은 이튿날 무단결근한 직원 강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강 씨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강력팀 형사 전원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일대를 뒤졌습니다. 경찰차도 오고 막 항상 남자분들이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아침에도 과학대 사람들이. 이미 강 씨는 유서도 없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집안에서 여러 종류의 독성 물질이 발견됐고 피해자의 혈액에서 나온 성분과도 일치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례적으로 숨진 용의자를 입건한 경찰은 강 씨가 처음부터 동료 3명을 노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숨진 팀장은 평소 업무 처리를 자주 지적했고 지방 발령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성 직원에 대해선 나이와 직급도 같은데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먹는다며 원망하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2주 전 또 다른 직원이 마시는 음료수에 독극물을 탄 건 룸메이트로 친한 사이인데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강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 시민 참여나 주민자치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단체들이 연일 반발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도 자신들을 위한 공간이었던 마을 배움터를 지켜달라면서 호소에 나섰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홍익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년 전부터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온 마을 배움터. 아이들은 이곳에서 공연도 열고 인터넷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는 학교 대신 찾는 곳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 했었어가지고 배움터에 가서 수업을 들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올해 5억 원이던 서울시 지원금이 내년 예산안에서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호응이 높았던 진로체험 같은 각종 사업을 중단하는 건 물론 아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거나 허투루 쓰거나 잘못됐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도 승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도 청소년도 시민이란 피켓을 들고 직접 나섰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공간은 제 주변에는 이 공간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은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한 민간 위탁 분야 예산은 약 830억 원. 오세훈 시장은 특정 시민단체들이 특혜성 지원을 받아왔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아온 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구청장들과 시의회도 복지나 지방자치 예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줄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 결정될 때까지 서울시 안팎의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산업용 요소수를 자동차에 쓸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는데 일단 배출가스 기준은 충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차량 안전 같은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량용으로 전환한 산업용 요소수를 넣은 1톤 화물차에 배출가스를 확인해봤습니다. 주행을 시작하자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올라갔지만 전체 주행 시험을 마친 결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넘지 않았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도 차량용 요소수를 넣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출가스 실험 결과만 두고 보면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안전이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요소수에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에 대한 18개 기준이 있지만 산업용에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차량용 요소수보다 불순물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요소수가 차량에 투입되면 배출가스의 오염물질을 잡아주는 장치에 막힘 현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용해성 물질이나 뷰렛 그리고 이제 중금속들은 입자 고체화돼서 부품들의 막힘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산업용 요소수는 차량용보다 독성 물질인 알데히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긴급한 필요성도 충분히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환경이라든가 안전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주 안에 산업용 요소수 2종과 보다 큰 화물차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해 환경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올해 마지막 A매치를 갖습니다. 이라크와의 월드컵 최종 예선 6차전인데요. 경기 장소가 공교롭게도 손흥민 선수가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던 바로 그 경기장입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10년 전 19살의 나이로 대표팀에 처음 발탁됐던 손흥민. 제가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처음이고 분데스리가에서 몇 게임 뛰었다고 여기서 와서 이렇게 아직 이렇게 막
덤벙덤벙대고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뷔 무대였던 아시안컵 인도전에서 A매치 첫 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이제 축구대표팀 주장이 된 손흥민. 데뷔골을 터뜨렸던 바로 그 경기장에서 월드컵 진출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예요? 처음 온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 저기서 넣겠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상대는 최종 예선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이라크. 당시 무기력했던 손흥민. 중립지역 카타르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에서 아쉬움을 확실히 털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결승전처럼 준비를 한다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경기만 준비하고 있고 그 경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투 감독도 이번에 다를 거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We deserve to win the first game. Was our worst performance in the first 5 matches. 조 3위 레바논의 승점 6점 차로 앞서며 여유있게 최종 예선 반환점을 돈 대표팀.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이긴다면 카타르로 가는 길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장훈입니다. 우승이 이만큼 절실한 선수가 있을까요? 고1 때 우승을 해본 이후 38살이 된 올해까지 한 번도 정상에 서보지 못한 KT 박경수 선수. 처음 밟은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나이를 잊은 놀라운 수비로 조금씩 꿈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명루 기자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땀을 비오듯 쏟으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던 선발 소영준. 하지만 이 수비 하나로 다시 힘을 찾았습니다. 정말 소영준 선수의 어떤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떨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비가 나왔거든요. 잡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더블아웃까지 연결시키며 벅찬 가슴을 두드렸던 38살 박경수. 편하게 던지라며 17살 어린 후배를 다독였고 이닝을 마친 뒤엔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살았다고 말하고 포옹했습니다. 공격에서도 온몸을 던졌습니다. 주루 코치의 만류에도 기어코 홈을 파고드는 등 2차전 MVP로 유감없이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고참들이 한번 하자. 막내 던지니까. 그래서 우리 후배들 밥 사줘야죠. 예. 초고교급 내야수로 1차 지명을 받았지만 LG의 긴 암흑기에 군입대와 부상으로 인연이 없던 가을 야구. 와, 진짜 고령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찾으시는 거예요? 최고령 포스트 시즌 데뷔 기록을 세우고도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했던 지난해를 곱씹으며 올해는 경기 전 인터뷰도 사양했습니다. 들뜰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기에 좀 신경을 쓰자고 나름대로 많이 주문을 하고 제 자신한테 1위 결정전에서도 9회 말 결정적인 호수비로 팀 승리를 지켜내며 눈물을 흘렸던 박경수. 이젠 가장 높은 곳에서 울지 않고 웃는 날을 꿈꿉니다. 선수들은 우승으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경기, 최고의 팬서비스로 올 시즌 같이 함께 웃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국내 복귀로 큰 화제를 모았던 추신수 선수를 내년에도 가까이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40살의 나이에도 올 시즌 137경기에 나서 홈런 21개에 69타점, 역대 최고령 20홈런 20도루 기록까지 세우면서 스스로 가능성을 확인했던 추신수 선수. 첫 해 연봉 중 10억 원을 기부하며 KBO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현역 연장과 은퇴를 놓고 고민해왔는데 결국 원 소속팀 SSG와 연봉 27억 원의 1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후배들 때문이라는군요. 내년에 같이 또 뛰고 싶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이렇게 두고 못 가겠더라고요. 후배들 얼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가을 야구는 가야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외야 수비에서도 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미 미국에서 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은 추신수. 내년 시즌 스프링 캠프에 맞춰 팀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크고 작은 화재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김포시 대곡면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오늘 양평과 거제 등지에서는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건조주의보는 동해안에만 내려져 있지만 불이 나기 쉬운 계절인 만큼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내일 아침 공기는 조금 차가워지겠습니다. 서울이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내륙 산간지방은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그래도 온화하겠고요. 수능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비가 약간 내리겠는데요.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대 비가 오는 지역은 서해안과 가까운 경기도와 서울 서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많은 지역에서는 옅은 안개가 끼겠고요. 전국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도, 춘천과 안동 영하 1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와 대구 15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또 한 번 강한 추위가 몰려올 텐데요. 다음 주 서울에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충청과 호남 지방은 첫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